시중 5대 은행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용대출이라든가 가계대출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은행이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대출 규제, 부동산 정책처럼 실패하나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킨다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큰 문제인 게 지금 당장 뭐 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한 2억 5천 3억 받고 대출을 받았어요. 잔금을 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면 이건 진짜 낭패 아닌 낭패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중단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중단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며 진화에 나섰는데 은행들이 대출 중단을 왜 했죠? 금융당국이 시켰죠. 야, 대출해주지 마 라고 금융당국이 시켜서 은행들이 지금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대출 중단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틀어막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인가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우리은행인가? 지금 전세자금, 그러니까 농협은 이제 주담대 안 해주기로 했고 우리랑 하나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까지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 5대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아마 제 생각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거의 안 해줄 것 같아요. 당장 가을 이사 시즌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한테 패닉이 빠져 있다는 거고요.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는 지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 폭등과 부작용만 초래한 부동산 대책을 영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음에도 집값 상승을 누구한테 또 투기 세력한테 다 미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부동산 정책 실패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를 하는 게 뭐냐면 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대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걸 집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투기 세력이라는 단어도 잘못된 거야. 이게 왜 투기 세력이야? 집을 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투기 세력인가요? 투기 세력에 돌려서 타방이 남발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금융 관계자는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출을 틀어막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고 선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증가분 한도가 소진되면 다른 은행들도 대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중은행 5군데가 어디야? 농협이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근데 농협에서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으려고 다른 은행으로 막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언젠간 한도가 찰 거예요. 한도가 차면 대출을 다 못 해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대출을 조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 근데 얘네 위에는 누가 있어? 금융위가 있어. 금융위에서 대출을 해주지 마라 하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시중 5대 은행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얘네들도. 정부가 대출을 조이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 중단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열어둘 금융사들은 거의 없다. 얘네들이 1금융권인데 그럼 2금융권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4금융은 어떻게 되냐? 4금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금융에서 규제를 하다 보면 어디로 2금융으로 넘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2금융도 규제를 하면 또 4금융으로 넘어가야지 돼. 그러면 나는 2에서 3% 대출 금리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5에서 6%짜리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결국 10에서 12%짜리 대출 금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출이라는 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신용도가 있는 사람에게 담보 또는 그 사람의 신용도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를 대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용도가 있고 담보 또는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모든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앞서 많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또 집을 잡겠다라는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꾸 다른 쪽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를 찾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급증한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데에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총량을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총량을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죠. 차등을 둬야지 되는 거죠.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 신용대출까지 전방위적으로 쪼일 경우 누가 필요해요? 서민이 어떻게 된다?
큰 낭패를 본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터뷰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과 생각이 어쨌거나 금융위의 생각이 될 거고, 금융위의 생각이 우리 모든 은행 시중권에 나갈 건데, 이분의 생각은 이겁니다. 금융위원장이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실물 경제 성장 훼손을 할 수 있어서 시급하다.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은 그거네요. 그죠? 대출해주면 안 된다. 이분이 금융위원장이 되면 대출은 앞으로 정말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과연 피해를 볼 것인지, 주택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인지, 주택이 없는 사람을 피해를 볼 것인지, 부자들이 피해를 볼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인지, 이거에 대한 좀 신중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되면 지금 이 DSR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 7월까지 6억 초과 주택 또는 1억 초과 신용대출할 때 DSR을 적용시키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초과 시 DSR을 이제 규제를 하고, 내후년은 총대출액 1억 초과시 DSR 규제를 한다. 결과론적으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2억 초과시니까 거의 대출 다 안 되는 겁니다. 이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내년 7월이 아니라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그러면 개인적인 신용대출이라든가 가계대출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출 증가 원인이 이제 이 정부 또는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끌이 과연 이 문제냐라는 거죠. 제 생각은 이래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얘기할 거 없죠. 가계부채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주택가격 상승입니다. 주택가격 상승.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 4억짜리 아파트였어요. 대출을 2억만 받았으면 됩니다.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되니까 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대출 규모가 커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출 5건 나가야 될 게 지금 한 건으로도 금액이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출 5건 나갈 게 앞으로는 지금은 한 건만 나가도 대출 금액이 그거 5건 나간 것만큼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잖아요. 차익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2억짜리 전세가 지금 5억 가다 보니까 전세금 대출 역시도 뭐예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은 과연 누가 일으켰냐? 이거를 왜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을 일으킨 주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범이 누군지는 또 뭐 다 알죠? 이 주범이 있을 텐데, 주범을 잡지는 않고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지금 소유자 또는 예정자들한테 지금 옥죄는 거 아니에요? 예정자들한테. 소유를 할 사람이라든가 소유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쨌거나 주택, 가계대출, 왜냐면 15억 이상은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민들 주택들이 3억짜리가 6억, 7억, 8억 되면서 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언론 플레이에서 하는 것처럼 영혼까지 왜? 주택담보대출은요, 재작년, 작년, 올해 오면서 담보대출 건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근데 마치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때문에 이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그로 인해서 대출을 안 해줘야지 되는 것처럼 언론을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럼 대출 규제 이후에는 어떤 시장 변화가 있겠냐.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실거주자가 있을 거고 갭 투자자가 있을 거고 1억 15억 초과에 대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은 보통의 이제 담보 대출을 받고 사겠죠. 그러니까 이 담보 대출을 받고 사는 실수요자는 수요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갭 투자자들은 대출 안 받죠?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또 힘드냐?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를 생각한 사람들, 특히 6억 미만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원활하게 나왔으니까 이런 주택들을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한테는 큰 타격이 돼요. 반면에 전세를 끼고 일단 갭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거주할지 말지는 둘째 치더라도, 아니면 말 그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등의 문제될 게 없어. 마지막 15억 초과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어차피 대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부자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민이야. 부자들은 대출 규제 이후에 시장 변화가 아무런 것도 없고, 그 시장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시장은 대출 규제를 하나, 대출 규제를 안 하나 알아서 돌아갑니다. 결국 또 누구? 서민들이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를 하고 사고 파는 시장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정리하면 6억 이하 주택이 가장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수도권 아파트 저희가 좀 전에 지도 보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수도권 아파트 6억 이하 주택이 있는 지역들이 뭐 급등세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요런 지역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꺾일 수도 있어요. 6억 이하 주택들 같은 경우는 왜? 실거주자들이 이제 진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6억 이상 15억 이하 주택들도 마찬가지인데 결론적으로 15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이 시장은 결국 또 서민들만 더 주택 구입하는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죠.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당장 이제 만기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3억 하던 전세가 지금 5억 가는데 3억에 보증금 3억에 월 뭐 60만원 70만원씩 주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반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정부 믿고 기다리다가 뭐 됐다고 진짜 똥 됐다고 이게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지 돼요. 대출 규제가 이러면 무조건 수요가 줄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가주택 시장은 전혀 시장이 없고 갭투자가 진행되는 곳들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갭투자가 재개발 지역들 재건축 단지들 이런 데가 갭 투자들이 진행되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큰 대출 규제 이후에 타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재개발지에 우리 실거주로 안 들어가잖아요. 전세 껴놓고 사놓는 거지. 왜? 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데 실거주 위주로 형성된 시장들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수요가 많이 감소할 수도 있다. 특히 수도권의 좀 저가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언제까지? 대출이 풀릴 때까지. 점점 내 집 마련이 멀어지는 무주택자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대출 중단 후 후폭탄. 사채, P2P 대출 쓰겠다. 대출 절벽에 서민들 등골만 휜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중단이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아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두 달 사이에 LTV 한도가 늘었는데도 대출금은 0원입니다. 최악 전세난에 대출금 전세자금 대출이 안 해주니까 사채 등 고리대금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2에서 3% 대출 금리를 받고 돈을 융통할 수 있던 사람들이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4에서 6%짜리로. 근데 2금융까지 금융위에서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P2P 시장, 사채 시장이죠. 일로 가야지 돼요. 그러면 10에서 12%짜리 금리를 써야지 돼요. 그러니까 2, 3%짜리 금리 써야지 되는 사람이 10에서 12% 금리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연히 생기겠죠. 당연히. 운영자금이 됐던, 전세자금이 됐던, 내 집 마련 대출이 됐던 간에. 빚은 낼 수 있을 때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상담을 하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때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저렴하게. 고정금리 2.2%, 2.3%로 받으신 분들 얼마나 지금 신나겠어요, 지금. 뭐 신날 것까지는 없지만. 저는 좀 이게 자업자득인 것 같아. 좀 독하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자, 전세 사시는 분들 몇 년 전, 작년도 마찬가지고 전세 4억짜리 사는 분들이 대출 한 2억만 받으면 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겁나서 무슨 대출이 그렇게 대출 내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출도 자산인데 어떻게 잘만 활용을 하면. 대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상담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3억 5천 100만원 정도 이자를 내서 3억 5천을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4억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4억. 그러면 5천만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 다 떼더니 5천만원 벌었어. 에게 이거밖에 안 벌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한 달에 100만원씩 예적금을 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달에 100만원씩.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원씩 1년을 적금을 부면 금리가 몇 %예요? 1%잖아요, 1%. 한 달에 100만원이면 1%면 얼마냐? 1년이면 1200만원이잖아요. 1200만원에 10%면 120만원이고, 12만원이네. 그러면 3년 만에 5천만원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세금 다 떼고 100만원 이자 내갖고 금리보다는 높은 겁니다. 은행에 예적금 넣으면 손해. 옛날에는 은행이 돈을 불려주는 기관이었죠. 요즘은 은행이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은행에 돈을 넣을수록 적금을 많이 할수록, 예금이나 적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의 적금을 불 생각하지 말고 1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는 적금을 붓는다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만, 생각만 바꿔버려도 저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최근 2, 3년 동안.
아직 뭔가를 못 하신 분들. 대출금을 그래서 함부로 갚는 건 아닙니다. 예. 대출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앞으로 또 대출이 언젠가 풀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지. 야, 그래, 언젠가는 또 대출을 옥죄일 수도 있으니까 대출은 어떻게 해야지 되지? 받을 수 있을 때 왕창 받아야 되겠구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학습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너무 없죠. 대출금을 함부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출 받아놨으니까 일단 기다려. 쓰지도 않더라도 이자 내면서 계속 기다려. 왜? 대출은 필요할 때 받으면 되는데 언제 또 막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이럴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발 대출 한파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양극화라는 게 대출 규제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돼요, 저는. 근데 이렇게 천편일률적 일괄적으로 다 묶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